트라팔가 해전은 1805년 10월 21일에 벌어졌으며 나폴레옹 전쟁 중 제3차 대연합 전쟁의 일부였습니다. 이 전쟁에서는 나폴레옹 보나파르트가 영국 침공을 계획하면서 영국이 스페인과 프랑스 연합군과 싸웠습니다. 영국의 승리는 나라를 무시할 수 없는 강대국으로 자리매김하게 했고 결국 나폴레옹의 몰락에도 기여했습니다. 1802년 3월 27일 프랑스, 영국, 스페인, 네덜란드가 아미엥 조약에 서명했습니다. 그리고 바타비아 공화국도 조약에 서명하면서 분쟁이 종식되고 여러 나라들이 식민지 섬들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조약은 유럽 평화 유지를 목표로 했지만 나폴레옹 전쟁은 잠시 멈췄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14개월 후 휴전이 해제되었고 잠시 찾아왔던 평화도 끝이 났습니다. 1803, 1805 영국은 방어적으로 대응했습니다. 그들은 프랑스를 공격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적이 먼저 움직이기를 기다리며 방어 전략을 사용했습니다. 1804 말 나폴레옹 보나파르트가 이끄는 프랑스는 스페인 동맹국과 합류하여 해군 함대의 규모를 늘렸고 그로 인해 프랑스는 영국과 맞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폴레옹은 영국을 침공하려 했습니다. 유럽의 나머지 지역을 정복하기 전에 가장 큰 경쟁자를 제거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만약 자신의 군대가 영국 해안에 도달할 수만 있다면 빠르고 결정적인 승리를 거둘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미들 테네시 주립대학교 글로벌 스터디 부교수이자 군사역사학자인 데릭 프리스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폴레옹이 유럽을 지배하려면 반드시 영국과 맞서야 했습니다. 그는 영국 해협을 6시간만 장악해 병력을 보내면 모든 게 끝나고 우리가 세계를 지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용 끝. 하지만 영국 왕립 해군과의 대결은 쉽지 않았습니다. 영국 왕립 해군은 전 세계적으로 존경과 두려움을 받았고 1798년 나일강 해전에서 프랑스를 격파한 바 있습니다. 그 전투에서 영국군을 이끈 사람은 부제독 호레이쇼 넬슨이었습니다. 해전 전술에 대한 깊은 이해와 혁신적인 행동, 그리고 때때로 상관의 명령을 무시하는 대담함으로 유명했던 넬슨은 트라팔가 해전을 이끌기에 명백한 선택이었습니다. 영국 함선들은 비용 절감 영향으로 프랑스와 스페인 연합 함대의 33척에 비해 27척만 보유했습니다. 그러나 넬슨의 전투 계획은 함선 수보다 부하들의 기술과 경험에 더 의존했습니다. 1805년 9월 넬슨은 카디스 해역에 영국 함대에 합류해 전투 계획을 공개하기 시작했습니다. 넬슨은 프랑스 함대를 완전히 격파하여 그들의 영국 침공 계획을 끝내고 동시에 영국군이 끊임없는 방어 태세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고자 했습니다. 당시 해전은 양측이 일렬로 대형을 갖추고 싸워 아군 오사 사고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전의 근접전 1대1 전투 방식보다 훨씬 덜 혼란스러웠습니다. 넬슨은 부하들을 두 열로 나눠 나폴레옹 전열에 90도로 돌진시켜 적 전열을 세 부분으로 나누기로 했습니다. 그는 부센토르, 즉 프랑스 기함 앞에서 전열을 돌파하면 성공할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작은 배들이 기함 신호를 못 보고 잠시 전투에서 빠질 거라 생각했습니다. 만약 이 계획이 성공한다면 넬슨의 전략은 영국 함대가 상대 함대에 신속하게 접근할 수 있게 해주고 소규모 전투까지도 포함하게 되는데 영국군은 이런 전투에서 자신들이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이 전략은 전열의 앞쪽에 있는 배들이 꼬리 쪽을 지원하기 위해 다시 돌아서야 하게 만들 것이고 이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프랑스군이 사격할 수 있는 위치로 이동하는 데에도 시간이 걸릴 것이었습니다. 그의 부사령관인 커스버트 콜링우드 부제독은 후방으로 항해할 것이고 넬슨은 자신의 함대를 이끌고 중앙으로 진입할 예정이었습니다. 넬슨은 영국 함대를 오늘날 넬슨 체커라고 불리는 대담한 노란색과 검은색 무늬로 칠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아군이 함선을 쉽게 식별해 오인 사격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 전략을 사용할 때 영국이 직면할 가장 큰 문제는 대포 사격이 그들의 함선의 선수 부분을 공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었습니다. 하지만 넬슨은 과거 경험으로 프랑스와 스페인 포수들이 제대로 훈련되지 않았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들이 정확히 명중시키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강한 너울로 배가 심하게 흔들려 조준이 더 어려울 것이라 봤습니다. 데릭 프리스비는 프랑스가 숙련도가 낮을 뿐만 아니라 저급 화약을 사용해서 무기가 열등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인용문: 영국 보수들은 프랑스가 한 번 쏘는 동안 아마 3번이나 4번은 쏠 수 있었을 것이다. 인용문 끝. 그는 한 스페인 생존자가 이 전투가 너무 무서워 악마가 대포를 장전하는 듯했다고 말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나폴레옹은 지중해와 카디스에 있는 프랑스와 스페인 함대가 이전에 영국이 가한 봉쇄를 뚫고 카리브해에서 합류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들은 이후 봉쇄로 멈춰선 다른 동맹 함대들을 지원한 뒤 영국 해협에 영국 함선을 몰아내고 프랑스군이 영국으로 항해해 침공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스페인군은 적함이 가까워지면 도치대를 향해 포격을 가한 뒤 적함의 승선에 백병전을 벌일 계획이었습니다. 부제독 피에르 샤를 빌레브가 프랑스와 스페인 함대를 지휘하게 될 예정이었습니다. 전투 직전 그는 영국군이 비정통적 전술을 쓸 것이라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넬슨과 영국군과 여러 번 아슬아슬하게 마주친 후 신경이 매우 예민해졌다고 합니다. 그해 3월 넬슨은 빌레브가 영국의 봉쇄를 피하고 스페인 함대와 합류한 뒤에도 그를 추격했지만 빌레브는 넬슨을 계속 피했습니다. 스페인 해안으로 돌아가던 중 그는 또 다른 영국 함대를 만났습니다. 그는 가까스로 도망쳤지만 양측이 전투를 벌이기 직전에 카디스 항구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넬슨은 His Majesty Ship 빅토리회 승선에 다른 영국 함선 병사들에게 영감을 주기 위해 깃발로 메시지를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넬슨은 원래 모든 사람이 자신의 의무를 다할 것이라고 확신한다라는 말을 전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부하들은 넬슨을 잉글랜드로 바꾸고 확신한다는 신호 책자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의 슬로건은 잉글랜드는 모든 사람이 자신의 의무를 다할 것이라고 기대한다가 되었습니다. (10월 21일) 아침 6시에 두 적대 함대가 서로를 발견했고 넬슨은 부하들에게 전투 준비를 명령했습니다. 프랑스 함대는 트라팔가르 고지 앞에서 일렬로 항해 중이었습니다. 전고가 되어서야 빌레브가 부하들에게 적과 교전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프랑스 함선 포주르는 콜링구드 부제독의 기함 로열 소버린을 향해 첫 포탄을 쐈습니다. 프랑스와 스페인 함대는 3만 명의 병력과 2,500문이 넘는 대포로 구성되어 있었던 반면 영국군은 겨우 1만 7천 명의 병력과 2,148문의 대포만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불리한 상황에도 넬슨은 침착함을 유지하며 두 평행 대열 중 하나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투 시작 시 상대 함대가 촘촘한 대열이 아니라 여러 집단으로 불균등하게 나뉘어 있어 약간의 혼란이 있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어느 배가 프랑스 기함인지도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양측이 가까워지자 한 영국 선원은 이후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중요한 준비 과정에서 인간의 마음은 충분히 명상할 시간을 가졌습니다. 영국의 운명이 이 전투에 달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용문 끝. 영국군은 두 대열로 계속 항해했고 프랑스와 스페인 함대는 구부러진 선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영국군은 서쪽에서 직각으로 접근했고 넬슨은 적 함대를 향해 이동하다가 갑자기 배를 계획된 공격 지점으로 돌렸습니다. 콜링우드도 비슷하게 움직였고 빌레브는 전고쯤 부하들에게 공격 신호를 보냈습니다. 로열 소버린을 향해 포격이 시작되었고 곧이어 로열 소버린은 여러 프랑스와 스페인 함선들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후 스페인 기함 산타하나의 후미에서 전열을 돌파하며 산타하나의 측면에 대포를 발사했습니다. 로열 소버린을 뒤따르던 벨아일은 포구와 빅토리 등 여러 프랑스 함선의 공격을 받아 곧 도입대가 부러졌습니다. 넬슨의 기함 역시 프랑스군의 포격을 받았고 결국 조타륜을 잃어 가판 아래에 있는 키로 조종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40분 전투 끝에 빅토리는 프랑스 부상토르와 레드타블 사이 전열을 돌파했습니다. 빅토리는 부상토르의 선미에 대포를 쏴 200명 넘는 사상자를 내고 도치대를 부러뜨려 그 함선을 전투에서 완전히 제외시켰습니다. 프랑스군은 영국군이 부상토르에 승선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영국군은 그렇지 않았고 빅토리는 레드타블과 교전했습니다. 이번에는 레드타블 승무원들이 빅토리에 승선하려 했습니다. 이어진 혼란 속에서 저격수가 넬슨의 어깨를 맞췄습니다. 머스킷 총알은 그의 폐 동맥을 관통해 척추에 박혔습니다. 그는 급히 아래 가판으로 옮겨져 외과의사 윌리엄 비티의 치료를 받았습니다. 한편 빅토리호는 포수들이 전투에 참여하라는 명령을 받고 포격을 멈췄습니다. 레드 테이블에서 승무원들이 승선하려다 프랑스군이 수류탄을 던지자 다시 아래 가판으로 밀렸고, 그때 프랑스군도 배의 승선 준비 중이었습니다. 빅토리호의 두 번째 열에 있던 테메레르호가 레드 테이블에 접근해 노출된 프랑스 승무원들에게 포격을 가했고, 이로 인해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오후 2시까지 레드 테이블에 남은 건강한 인원은 99명 뿐이었고 600명 넘는 승무원이 심각하게 다쳤습니다. 결국 함선의 지휘관인 장 루세르 선장은 항복했습니다. 한편 비상토르는 빅토리오를 포함한 두 척의 영국 군함에 의해 고립되었고, 프랑스의 산티시마 트리니다드 역시 고립되어 압도당한 끝에 항복하게 되었습니다. 스페인과 프랑스는 상황이 악화됐고, 몇 시간 내 스페인 군함 바하마와 산 후안 네포메시노의 지휘관이 전사했습니다. 부하들에게 항복하지 말라고 명령했지만 빌레브는 오후 2시 15분에 항복했습니다. 항복 후 영국군은 상대 함대 20척을 장악했습니다. 초반에 승리호와 로열 소버리노가 큰 피해를 입었지만 영국군은 배를 한 척도 잃지 않았습니다. 넬슨은 부상으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폭풍이 올 것을 알고 함대에 정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결국 폭풍이 닥치자 영국군이 점령한 프랑스와 스페인 손상 선박 다수가 침몰하거나 좌초됐습니다. 넬슨은 결국 오후 4시 30분에 부상으로 숨졌습니다. 그는 47세의 나이로 총에 맞은 지 약 3시간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프랑스와 스페인 함대 후방의 여러 선박은 전투 말까지 큰 피해 없이 손상된 선박들을 도우려 했습니다. 그러나 후방 제독 피에르 뒤메누아르 펠은 돌패 실패해 4척의 선박만 전투에서 탈출했습니다. 그는 원래 10월 22일에 빌네브의 원래 명령을 따라 툴롱으로 항해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는 영국 해군 후방 제독 토마스 루이스가 르펠 항로 해역을 순찰 중임을 떠올리며 마음을 바꿨습니다. 결국 그는 함대를 다른 방향으로 이끌었지만 다음 달 오르타갈 곧 해전에서 결국 포로가 되고 말았습니다. 오후 5시 30분에 포격이 멈췄고 스페인과 프랑스 함선 중 11척 만 카디스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11척 중 5척만 항해 가능하다고 평가됐습니다. 전투 후 이틀이 지난 10월 23일 프랑스와 스페인 지휘관들은 잃은 함선 일부를 찾기 위해 구조작전을 검토했습니다. 하지만 영국군을 만나 자신들이 수적으로 불리하다는 걸 알고 공격을 포기했습니다. 콜링구드는 또 다른 전투에 대비해 부하들에게 노획한 배들을 버리라고 명령한 후 연합군을 공격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폭풍으로 인해 프랑스와 스페인군은 영국군이 버린 두 척의 스페인 함선 산타나와 넵투노를 다시 탈환하여 카디스로 가져갔습니다. 하지만 스페인으로 돌아가는 길에 거친 바다와 악천후로 인해 넵투노는 로타 근처에서 난파되었고 산타나는 항구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영국군에게 납포된 함선의 선원들은 구출작전에 힘입어 반란을 일으켜 함선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이글레르와 부산토르 등 많은 배가 난파된 채 발견됐습니다. 가혹했던 트라팔가 해전 동안 영국군은 449명의 전사자를 냈고 추가로 1217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에 비해 프랑스와 스페인 측의 피해는 훨씬 더 심각했습니다. 4400명 이상의 병사가 전사했고 2500명 이상이 부상을 입었으며 약 2만 명이 포로로 잡혔습니다. 10월 27일 콜링우드는 카디스 주지사와 협상해 부상당한 스페인 병사와 영국인 포로를 서로 석방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프랑스도 이 포로 교환 협정에 동참했습니다. 부제독 빌네브는 항복 후 포로로 잡혀 영국으로 보내졌지만 결국 석방되어 프랑스로 돌아갔습니다.
빌레브는 군에 복귀하려고 시도했지만 그의 요청은 묵살되었고 아무런 답변도 받지 못했습니다. 1806년 4월 22일 그는 프랑스 북서부 도시 렌의 호텔방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빌레브는 왼쪽 폐에 5군데, 자창과 심장에 1군데 자창을 입었으며 아내에게 남긴 유서도 남겼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의 죽음은 자살로 여겨집니다. 많은 역사가들은 수세기 동안 그의 죽음을 두고 논쟁했습니다. 특히 영국 언론이 빌레브가 트라팔가 해전 패배로 나폴레옹에게 살해당했다는 이론을 제기했기 때문입니다. 영국 함대는 귀환시 넬슨의 시신을 가져왔고 콜링구드는 친구의 죽음을 기록했습니다. 영원히 애도받아야 할 브론테 공작이자 부제독인 넬슨 경의 죽음. 그는 21일 전투에서 승리의 순간 영광에 휩싸인 채 전사하셨다. 그의 기억은 영국 해군과 영국 국민에게 영원히 소중할 것이며 국왕의 명예와 조국의 이익을 위한 그의 열정은 영국 해군에 빛나는 본보기로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인용 끝. 넬슨은 지금도 영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영웅적 인물 중 하나로 기억됩니다. 그를 기려 런던 트라팔가 광장에 넬슨 기둥과 에든버러 칼튼 힐에 넬슨 기념비 등 여러 기념비가 세워졌습니다. 역사학자 데릭 프리스비는 트라팔가 해전에서 프랑스가 패배해 나폴레옹의 영국 침공이 좌절됐다고 했습니다. 바다를 장악하지 못하면 항상 영국이 당신의 옆구리의 가시처럼 남아있을 것이다. 유럽 전역을 정복하더라도 해상 물류를 이용해 보급품을 이동시킬 능력이 없다면 상당히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됩니다. 1815년 나폴레옹 패배 후에도 영국은 제1, 2차 세계대전에서 독일 도전 전까지 해상 강국이었습니다. 하지만 1806년과 1807년에 그들은 오늘날의 아르헨티나와 우루과이에 있는 스페인 식민지를 장악하려다 스페인에게 큰 패배를 겪게 됩니다. 트라팔가 해전은 1815년까지 계속된 나폴레옹 전쟁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지만 이 전설적인 해전은 영국 해군의 뛰어난 실력과 전문성을 보여주었고 왜 브리타니아가 바다를 지배하는지 증명해 주었습니다.